그런데 여기에 좀 재밌는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평양 전쟁의 시작은 제가 아까 진주만이라고 저도 얘기했죠. 하지만 엄격하게 얘기해서요. 태평양 전쟁의 시작은 진주만 공습이 아니었습니다. 어, 일본 시간으로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일본 시간으로는 12월 8일이었습니다. 그날이 12월 8일이고요. 그 시간에 일본은 조금 더 진주만 공습보다 조금 더 앞서 영국령인 말레이시아를 여기 보시면 이쪽 베트남에서 출격해가지고요. 태국과 이쪽 말레이시아에 대한 공격을 시작합니다. 요게 조금 더 빨랐습니다. 이 말레이시아는 영국령이죠. 영국령이었고요. 그래서 이게 진주만 공습이라는 게 생각해보면은 양면 작전이었습니다. 한쪽은 말레이시아를 치고 다른 쪽으로는 그쪽 진주만을 치는 이중 작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태평양 전쟁의 시작은 사실은 영국령인 말레이시아를 공격한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이쪽을 공격했던 이유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자원, 말레이시아는 고무나 텅스텐 같은 전쟁을 하는데 꼭 필요한 자원이 많았고요. 그리고 그 말레이시아 밑으로 내려가면 인도네시아가 있죠. 네덜란드령 인도네시아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바로 일본이 그렇게 원하던 바로 기름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미국이 그러면 왜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했는가 라고 좀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미국의 결정적인 실수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와이 시간으로 7시 55분에 이제 공습이 시작되는데요. 7시 55분에 일요일 오전 7시 55분에 공습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거보다 약 2시간 반 정도 앞서서 워싱턴에 있는 해군 본부에서는 일본의 어떤 무선을 감청해가지고요. 일본에서 아까 미국과 협상이 실패했다 이런 내용들 그 선전포고문에 나오죠. 선전포고 같지 않은 선전포고문에 나왔죠. 그런 내용들을 이미 미국이 파악했습니다. 미국과의 협상이 실패로 그러니까 이미 미국에게는 제대로 통보해주지 않았지만 12월 26일 날 헐이라는 국무장관이 일종의 이제 자기의 요구사항을 보냈죠. 요구사항을 보냈는데 저는 이것은 이제 헐이라는 사람이 11월 26일 날 죄송합니다. 자기 요구사항을 담긴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이러고 있다가 제대로 답을 안 해준 상황이죠. 그런데 일본 자체적으로는 이제 협상이 끝났다. 그 얘기는 공격을 하겠다는 얘기죠. 공격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내용이 담긴 내용에 대해서 주고받는 어떤 외교 문서를 미리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미국의 각 군사 기지로 전파할까 말까 하다가 이미 1차적인 어떤 경고, 아주 낮은 수준의 경고는 좀 보내놨거든요. 더 높은 수준의 경고로 격상을 시킬까 말까 하다가 이때 전파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중대한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수는 이게 또 약간 재밌는 상황인데 여기 미국의 함정 워드라는 함정이 있습니다. 이 워드라는 함정이 이제 일본이 진주만 앞에까지 왔고 진주만 공습을 시작할 때 원래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잠수함이었어요. 원래 이제 잠수함이 큰 역할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진주만은 되게 입구가 좁습니다. 그래서 이 입구에 이제 몰래 일본의 잠수함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미국의 구축함인 워드라는 함정이 아주 열심히 일을 잘해가지고 일본 잠수함을 발견해가지고 이거를 폭파시켜 버립니다. 격침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보고까지 했는데 그 이후에 이게 전면적인 침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일종의 찔러보기나 정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그런 오류를 범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황당한 거죠. 뒤늦게 보면은 좀 황당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결정적인 오류는 전쟁 항공모함에서 떠가지고 비행기를 출격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그 오하우 섬의 가장 북부, 아까 제가 북쪽에서 이렇게 내려왔다고 말했죠. 크게 꺾어서 북쪽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니까 당연히 가장 북쪽에 있는 오파나 레이더 기지라는데 여기에서 이제 갑자기 레이더에 뭐가 이상한 게 잡힌 거죠.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상한 게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지에 근무하던 사병이 아주 열심히 착하게 잘 근무를 잘해가지고요. 이거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장교한테
보냅니다. 연락을 합니다. 자, 이상한 게 지금 잡혔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때 장교가 마침 그날 미국도 이제 일본과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 본토에서 B-17 폭격기가 여기 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교가 괜찮아, 이거일 거야 라고 하면서 이거를 무시해 버립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나중에 이 장교는 이제 당연히 군사 재판에 회부가 됐습니다. 이거 일을 잘못한 거죠. 사병은 분명히 신고를 했는데 얘가 제대로 보고를 안 했다는 거죠. 혹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죠. 그래서 나중에 군사 재판을 받았는데 장교는 나중에 무죄로 석방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장교가 이 근무를 시작한 지 3일인가 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훈련이나 교육 혹은 어떤 을 받지 못했고요. 자기가 일 잘 못하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일을 잘하는 사람이 와서 감시를 하거나 뭐랄까요, 조금 지도를 해줘야 되는 거죠. 슈퍼바이저, 어떤 잘 못할 때는 지도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지도 같은 것도 전혀 받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억울하다라고 주장했고, 미국이란 사회가 어떻게 보면 좀 합리적인 면도 있어요. 어떨 때는 좀 이상한 면도 있지만, 그래서 그 장교에게 나중에 군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미국이 왜 무방비 상태였는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많은 음모론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이 특히 이 음모론이 나오게 된 거는 미국은 아까 말했듯이 일본의 암호의 대부분을 해독하고 있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진주만은 말도 안 되게 무방비 상태였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음모론이 나왔던 거는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 당시에 미국 여론은 되게 고립주의적이었고 전쟁을 회피하는 고립주의적 성향이 강했습니다. 그거에 대비해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제 전 세계로 확산되는 파시즘 세력을 이제 어떻게 보면 맞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결정적인 뭔가 이벤트가 없다는 거죠. 이 미국 내 여론을 뒤바꿀 어떠한 사건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참전을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이거를 한 방에 뒤바꿀 수 있는 게 바로 진주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음모론자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진주만의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 놓고요. 그 대신에 핵심적인 전력이 되는 항공모함은 미리 빼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은 뭐 지금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왔지만 미국이 무방비 상태였던 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할 텐데 일단은 미국이 무방비였던 가장 큰 이유는 일본이 미국을 공격한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여러 가지 암호를 해독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서 암호라는 게 100% 다 해독이 됐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정보의 홍수였기 때문에 그거 중에서 뭐가 맞고 그리고 뭐 일본이 친절하게 암호문에서 우리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를 공격하겠다 이렇게 알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주 여러 가지 정보들을 사용하고 자기들 나름의 암호를 또 가지고 있고요. 계속해서 암호 체계를 또 바꾸기도 하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밥 먹었다 라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식의 뭐랄까요 그 내용들도 많고 오늘 밥 뭐 먹었냐 난 삼겹살 먹었다 뭐 이런 내용도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은 상징적인 표현으로 돌려서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100% 완벽하게 캐치한 건 아니었습니다. 또한 아까 얘기했듯이 진주만을 공격한다는 사실은 극비사항이었기 때문에 자국의 주미대사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죠. 아까 말한 천황과 야마모토 등 소수의 사람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도 이제 미국의 어떤 감청에 걸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서 11월 26일에 쿠릴 열도로부터 출발했을 당시에 그 일본의 기동부대라 그러죠. 기동부대가 하와이를 향해 출격했을 때 자기들도 미국에게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체의 무선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주만에 왔을 때 진주만의 2월이었기 때문에 대공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1차 공격 때는 거의 무방비로 당하는데요. 그 이유는 대공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거기에 근무 인력이 없었고요. 또한 대공포에 탄약이 제대로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이제 부차적인 이유고 가장 중요한 거는 두 가지 정도 얘기해보자면 일단은 일본의 기술과 능력에 대한 무시. 그러니까 지금도 서양 애들이 특히 백인들이 이제 겉으로는 그러지 않지만 속으로
백인 황인들이나 흑인들 상당히 지금도 무시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당시에 제국주의 시대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우리 이 백인들이 무능하고 띨띨한 그 황인이나 백인, 확인이나 흑인을 좀 교화시키겠다 이런 게 깔려 있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인종주의적 사고가 깔려 있죠. 실제로 일본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한들 우리와 맞설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편견이 깔려 있었고요. 제가 뭐 일본을 편들려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일반적인 생각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본이 나중에 홍콩을 쳐들어갔는데 그 실제로 일본의 조종사들은 전쟁 직초기에는 엄청나게 미리 전쟁이 날 줄 알고 트레이닝을 받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트레이닝이 잘 된 상태였죠. 그래서 홍콩을 쳐들어가서 막 비행기로 막 폭격을 하는데 일본 그 비행기들이 엄청나게 뛰어난 조종 능력을 보이는 걸 보고 홍콩에 있던 영국 병사들이 야, 이 비행기에 지금 독일 조종사가 타고 있어 라고 얘기했다. 그런 것들이 지금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에는 이렇게 조종을 잘하는 거는 일본 사람일 리가 없다. 자기의 그 일본의 동맹국인 독일이겠구나. 같은 백인이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인종주의적 편견도 상당히 많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사실 중요한 거는 그 당시의 기술로 미국이 생각했을 때 그 당시의 일반적인 기술로는 본국으로부터 몇천 킬로, 뭐 3천 킬로가 4천 킬로가 떨어져 있는 진주만 공습한다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해상급유. 그 일본에서부터 뭐 3천 킬로 이상 떨어진 하와이까지 이렇게 4천 킬로 이상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중간중간 배가 한 번에 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몇 개의 배는 한 번에 갈 수 있었는데요. 한 번에 갈 수 없는 배도 있었어요. 중간에 기름을 넣어줘야 하는 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에다가 중간에 특히 태평양 같이 거친 바다에서 그런 잔잔한 바다가 아닌 아주 거친 바다에서 중간에 해상 급유를 하는 게 그 당시 기술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일본이 그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미국이 넉넉히 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어뢰였습니다. 어뢰라는 게 물론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비행기에서 어뢰를 쏘게 되면 이게 이제 바다라고 쳐봅시다. 이게 비행기에서 톡 떨어뜨리게 되면 일정 깊이 이상으로 바다로 이게 가라앉게 되고요. 보통 100m 정도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그 상태에서 이렇게 부상하고 나서 여기 보면 스크류가 있는데요. 그 스크류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동하면서 배를 격침시키는 이게 바로 어뢰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입니다. 그런데 진주만은 매우 깊이가 얕습니다. 이게 50m 이하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뢰를 떨어뜨리면 땅바닥에 처박히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의 기술로는 어뢰 공격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이 이런 식으로 어뢰 끝에다가 나무판을 다는 기술을 배우게 되고요. 이 기술은 영국이 먼저 사용했다고 하고 이 기법을 익히게 되고 이걸 이용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또한 동시에 비행기가 낮게 날면 아무래도 죄송합니다. 적어도 비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위치 에너지가 낮을 테니까 덜 가라앉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개량된 어뢰, 나무 판자를 단 개량된 어뢰, 그리고 열심히 일본에서 모의 훈련을 하면서 저고도로 비행하는 이 두 가지 훈련을 통해서 일본이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진주만 공습 당시에 한 13m 정도 가라앉는 13m 정도까지밖에 안 가라앉는 그런 어떤 기술 개량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오히려 이때 전혀 이런 일본이 기술 개량을 알지 못했고요. 진주만에 그 당시에 어뢰 방어를 할 수 있는 망 같은 게 있는데 그걸 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7시 55분에 공격이 시작되니까 52분에 공격 신호 돌아라는 공격 신호가 떨어지게 되고요. 7시 55분에 이제 1차 공격이 시작됩니다. 1차 공격이 시작됐을 때는 미군이 아무런 방비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이 공격이 시작되니까 이제 미국에서 급히 워싱턴으로 전보를 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진주만 공습이 시작됐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다. 라는 유명한 정보가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9시에 2차 공격이 다시 시작이 돼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진주만이라는 데가 이렇게 좁은 이제 안으로 쏙 들어가 있는 좁은 이제 바다에 이렇게 많은 배가 쫙 일렬로 두 줄로 이렇게 쫙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항공기들이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세 방향에서 공격이 시작됐고요. 엄청나게 미국은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일본도 물론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일본도 실책을 범했고요. 혹은 뭐랄까요? 일본의 운이 닿지 않은 그런 점도 있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게 지금 아까 계속해서 얘기했듯이 해군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전함보다는 항공모함이 더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 미국이 그때 가지고 있던 항공모함은 4척이었는데요. 4척 중에 한 척은 대서양에 있었으니까 태평양 함대가 가지고 있던 항공모함은 총 3척이었습니다. 근데 그 3척 모두 다 하와이에 없었다는 거죠. 엔터프라이즈호는 웨이크 섬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도 일본이 쳐들어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알고는 있었는데 어디로 쳐들어올지는 몰랐기 때문에 주변에 미국 하와이보다 조금 더 바깥에 조그만 섬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항공기를 배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호는 웨이크 섬에 비행기를 싣고 갔고요. 그다음 렉싱턴호는 미드웨이라는 섬으로 비행기를 싣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사가토라라는 마지막 항공모함은 미국 본토 캘리포니아에서 수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세 척 모두 항공모함이 하와이에 없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일본이 공격하기로 한 4월 7일 아침, 그러니까 새벽이죠. 그러니까 전날 밤이죠. 전날 밤에서 이제 당일로 넘어가는 아침이 아니죠. 밤 1시 50분에 일본에 있던 하와이에 있던 일본 스파이가 이제 진주만에 대한 마지막 그 정보를 본국으로 보내줬는데요. 지금 진주만은 무방비 상태이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함정들이 배치되어 있고 거의 여기에 대한 아까 말했듯이 그런 방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습을 하면 아주 성공하기 좋은 상황태이다. 그러나 안타깝게 항공모함은 여기 있지 않다라는 정보를 보내줍니다. 본국으로.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미 이렇게 마지막 준비를 다 했고 다시 돌아가다가 굳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와이 아주 앞에까지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그러면은 비록 항공모함은 없지만 함정과 여러 가지 배들이 있으니까 이걸 때려잡자 이렇게 결정하게 되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이 실수했던 것 중에 하나는 실수 혹은 뭐 일본의 운이 닿지 않은 그런 것 중에 하나는 여기 보면은 이쪽 여기 노란 것 여기 이게 석유 이게 저장 시설이죠.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잠수함 수리 시설과 선박 수리 시설 같은 것들이 이쪽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잠수함 시설과 선박을 고치는 시설 등이었습니다. 네, 2차 공격까지는 이제 일본이 기본적으로 당연히 전함 뭐 이런 거 잠수함 전함 이런 것 공격하는 거죠. 비행기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일본의 공격용 무기들을 공격하는데 주력을 했고요. 당연히 그러고 나서 3차 공격을 통해서 이런 석유 저장 시설이나 이런 거를 공격할까 말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현장 지휘관인 나구모라는 사람은 3차 공격을 하지 말자라고 결정을 내리죠. 나구모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의견이 좀 갈리는데 나구모가 잘못 판단했다. 나구모는 원래 약간 소심한 스타일이거든요. 너무 모범생 스타일인데 이 양반이 너무 소심하게 모범생같이 잘못 판단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에 비해서 3차 공격을 할 수 없는 적정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3차 공격을 할 수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아무래도 그 당시에 미리 이제 워게임이라는 걸 해보죠. 모의 전쟁 게임 같은 걸 해보는데 이 당시 워게임에서 미국에게 발각이 되면 자기네도 항공모함을 2척 잃는 것으로 원래 워게임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항공모함 미국이
미국의 항공모함 3척을 자기가 잡고 자기네도 2척을 잃는 것으로 원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항공모함을 한 척도 잃지 않고 미국의 전함들을 아주 박살이 됐으니까 아주 자기가 봤을 때는 엄청난 성과를 올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3차 공격을 하게 되면 미국도 대비가 점점점 되고 있잖아요. 그럼 미국도 반격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돼서 우리가 항공모함을 잃거나 하면 이거는 큰 손실이다라고 나구모가 판단을 했고요. 특히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배경에는 아까 계속해서 얘기했듯이 일본은 미국의 압도적인 생산력이라는 걸 상당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항공모함이 미국보다 더 많긴 하지만 우리가 항공모함 한 대를 잃는 거는 엄청난 큰 피해다. 우리는 최대한 우리의 항공모함을 지키는 게 우리의 항공모함 한 대는 상대방의 항공모함 3대와 같다. 왜냐하면 미국 애들은 너무 생산력이 높으니까 그렇죠. 최대한 좀 보수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게 또한 일본 해군 지휘자들의 생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돌아가서 우리가 항공모함 6척을, 그러니까 항공모함 총 8척이죠. 하와이에 온 건 6척이고 이걸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도 큰 의의가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게 이제 나구모의 생각 중에 하나였다는 거고요. 또한 그 전쟁 사가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석유 저장 시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렇게 이게 하나만 터트려도 연기가 엄청나게 자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골 같은 데서 쓰레기 소각해 보면은 장난 아니죠. 그런데 이 석유를 터트리게 되면은 엄청나게 나와가지고 연기가 나와서 사실상 시야를 완전히 가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사실상 공습이라는 게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3차 공습이 의미가 없다라고 전쟁 사가 중에 일부 사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 덕에 석유 저장 시설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잠수함 시설과 선박 수리 시설이 그대로였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진주만에 비록 전함들이 박살나긴 했지만 항공모함도 그대로고 어떤 기지라는 역할을 하는 게 결국에는 연료 탱크하고 이런 수리 시설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그대로 살아남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강점 중에 하나는 일본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중에 하나는 미국은 이런 선박 수리 이런 거에 엄청나게 능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자기네가 미국 전함을 모두 박살냈다라고 생각했지만 완전히 침몰하는 거는 2척인가 밖에 안 됐고요. 그 중에 3척은 수리를 바로 해가지고 다음해부터 바로 실전 투입을 했고요. 다음에 봄이 되면 바로 실전 투입을 합니다. 그리고 2척은 나중에 43년과 44년에 기어이 수리를 해가지고 전쟁의 실전에 투입을 시킵니다. 그런 식으로 미국의 어떤 수리 능력은 상당히 뛰어났다. 일본과 미국의 전쟁의 승패를 갈랐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이런 수리 시설에 대한 능력 차이 그리고 보급 능력에 대한 차이가 있었고요. 이것은 일본의 육군사관학교나 해군사관학교에서 기본적으로 뭐 사무라이 정신 막 그러면서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막 공습하고 박살내고 싸우고 이런 사람만 되게 높게 쳐주고 이런 사람만 승승장구 일본의 엘리트들은 그런 걸 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보급이라든지 수리라든지 이런 거에 전혀 신경을 쓰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거에 비해서 미국 사람들은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이 당시 기준으로 합리적이었고 실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급이나 수리 이런 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나중에 미드웨이 해전 때도 보면 박살났다고 생각했던 항공모함을 급히 고쳐가지고 미국은 엄청나게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그걸 급히 고쳐가지고 항공모함을 나중에 실전 투입하게 돼가지고 뭐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그에 비해서 일본은 그런 능력들이 상당히 부족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의 대응에 대해 살펴봅시다. 일본이 원했던 것은 이렇게 진주만 공격을 통해서 함대를 박살내고 그것을 통해서 미국과 유리한 고지에서 협상을 하는 것. 이렇게 되면 미국이 사실상 포기할 것이다. 전쟁을 포기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미국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Remember December 7 12월 7일을 기억하라. 12월 7일은 바로 진주만 공습을 당한 날이죠. 12월 7일을 기억하라 하면서 여기 보면 뭐 여러분 잘 안 보일 수 있는데요. 뭐 우리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라 뭐 이렇게 막 써놨는데 이게 링컨이 한 말입니다. 링컨이 남북전쟁 때 했던 얘기인데요. 그런 링컨까지 막 다시 소환시키면서 우리 다시 위대한 미국을 위해 싸우자 이렇게 되고요.
이제 미국의 여론이 180도로 뒤집어집니다. 소극적인 태도, 고립주의라는 게 완전히 박살나고 이제 심지어 선전포고도 안 하고 야비한 전쟁, 스니키 뭐 그런 표현 쓰는 미국 그 책에 그런 표현 쓰는데 스니키, 야비한 이런 독사 같은 놈들 뭐 이런 거죠. 이런 일본에 맞서서 싸워야 한다라는 적극적 응징의 태도가 높아졌고요. 자원병으로 입대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 넘쳐나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 영화들 보면은 그런 얘기들 나오죠. 그리고 나중에 그 다음날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 의회에 나가서 멋있게 연설을 합니다. 12월 7일이라는 게 아까 치욕의 날이다. 미국 역사상 가장 치욕의 날이다. 우리는 그 치욕을 잊지 않고 되갚아주겠다라는 연설을 하게 되고 미국 의회에서요 단 한 명만이 기권을 하고 모든 사람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 한 명은 평화운동가였다고 합니다. 뭐 그거는 자기의 뭐 양심의 자유일 수도 있으니까 제가 평가하긴 그렇고요. 하여튼 미국이 이렇게 일본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게 미국이 결전 의지를 다짐으로써 이렇게 뭐랄까요 이제 전쟁으로 돌입하게 되고 미국의 모든 생산 능력을 동원해 가지고 일본에 맞서 싸우자라고 하면서 결국 미국의 자원들을 동원해 내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일본이 결국에는 패망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존재하죠. 여기까지 쭉 보도록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